제 아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조선의 임금에게 이 말을 직접 올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역적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여인도 아닙니다. 그 임금이 평생을 가장 애틋하게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의 궁녀에게 임금의 승은은 하늘의 별이었어요. 별을 딴다 해도 대개는 상공 첩지 하나 받고 조용히 늙어 죽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6살의 아기 나인으로 대궐에 들어가서 후궁이 된 후에는 가장 빠르게 정일품 비내 자리에 오르게 돼요. 신하로 치면 정승의 풍계죠. 온 나라가 슬퍼하는 국상 중임에도 임금은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이 여인에게 그 첩지를 내릴 만큼 사랑했어요. 자식을 7 낳았으나 6을 모두 앞세워야 했고 그중 6번째가 뒤주에서 죽은 사도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처분해달라고 임금에게 청한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사랑받았기에 임금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영조의 여인, 사도세자의 어머니이자 해경궁 홍씨의 시어머니, 정조의 할머니.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조차 잘 모릅니다. 선희궁, 영빈 이씨입니다. 이 6살의 아이는 어떻게 임금의 마음을 얻어 정승의 풍계까지 단박에 올라갔으며 그 어머니는 왜 제 아들의 죽음을 청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들의 3년상이 끝난 바로 이튿날 아침에 숨을 거둡니다. 아들을 앞세우고 남겨진 2년, 어머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었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많은 사실도 더불어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록과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의 행간을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기록과 각색의 경계는 영상 끝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려진 역사 속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도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서울 서대문의 연세대학교, 그 교정 한복판에 루스체플이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밟고 지나는 그 땅 밑에 조선의 한 여인이 200년 넘게 누워 있었어요. 1969년 무덤을 서울흥으로 옮기려고 땅을 파던 인부의 삶날에 무언가 턱 하고 걸립니다. 흙을 털어내자 푸른 글씨가 촘촘히 적힌 백자 하나가 나왔어요. 죽은 이의 일생을 적어 함께 묻는 묘지명이었지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내려가던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서 그만 말을 잃습니다. 글을 지은 이가 조선의 21번째 임금, 영조였거든요. 임금이 손수 묘지문을 짓는다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정승이거나 왕실의 윗어른이라야 했는데 이 백자에 잠든 이는 궁녀로 들어와 후궁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임금이 후궁의 묘지문을 제 손으로 짓는 일은 조선 왕실 500년에 없는 일이었죠. 그 글 안에 임금이 새겨넣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39. 무엇이 39이었는지는 이야기 끝에서 임금의 문장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세월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임금이 이 여인을 처음 본 것은 여인이 아직 여자가 되기도 전 대궐 마당에서 종종 걸음을 치던 어린 나인 시절이었으니까요. 숙종 임금 27회, 서기로 1701년.
6살 먹은 계집아이 하나가 대궐 문 앞에 섰습니다. 한양 관광방, 지금의 삼청동 아랫개에 이유번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벼슬이라야 이름만 겨우 걸어둔 자리였고 살림은 늘 빠듯했는데 숙종 임금 27회 되던 봄에 그 집 6살 난 딸아이가 궁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어미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나이의 딸을 평생 시집 못 가는 궁녀로 내놓았으니 형편이 그만큼 딱했다는 뜻이지요. 그날 아침 어미가 아이의 옷고름을 여러 번 고쳐매어 주었고 마침내 그 작은 발걸음은 궁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아이가 배치된 곳은 지밀. 임금이 눈을 떠서 다시 잠들 때까지 그 곁을 지키는 자리였어요. 궁 안에서 가장 지엄해서 아무나 들이지 않는 곳이라 어린 것은 물을 나르고 심부름을 다니며 어른 나인들의 손끝을 어깨 너머로 익혀나갔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두고 임금이 걸음을 멈춥니다. 숙종이었어요.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조정을 뒤흔들던 그 숙종이요. 어느 날 대전에서 일하는 어린 나인을 보다가 임금이 곁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대부즉 계집아이들도 이 나이엔 어린 티를 못 벗는데 여형집에서 온 아이가 어찌 이리 조숙하여 이런 일까지 다 해내는가? 궁녀란 있어도 없는 듯 움직여야 하고 눈에 띄면 오히려 잘못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아이가 임금의 입에 올랐다는 건 어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만큼 야무졌다는 뜻이겠죠. 궁에 들어온 지 몇 해 지난 무렵의 이야기니 아직 10살 안팎의 아이였어요. 임금의 입에 오른 그 한마디가 아이의 앞길을 정했습니다. 눈밝은 어른들이 이 아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그중 한 사람이 숙종의 3번째 왕비 인원왕후, 그러니까 뒷날 영조의 법적인 어머니가 되는 분이었죠. 아이는 그 처소로 옮겨가고 거기서부터 세월이 흐릅니다. 계절이 20번 넘게 바뀌는 동안 아이는 처녀가 되고 그 처녀도 혼기를 한참 넘겼으며 그 사이 이 여인이 모시는 대궐의 주인이 2번 바뀝니다.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왕위에 올랐다가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왕의 아우였던 연인군이 임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영조지요. 한데 새 임금의 자리는 처음부터 편치 않았습니다. 형이 승하하기 직전에 동생이 올린 약재를 두고 아우가 형을 독살했다는 말이 궁 안팎에 돌았거든요. 근거를 대라면 될 것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런 소문일수록 질기게 따라붙는 법이라 임금이 된 첫 해부터 평생 동안 영조는 정사를 배우면서 동시에 제 정통성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런 임금의 대전에 어느 날부터 낯선 나인 하나가 들어와 시중을 듭니다. 인원왕후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25해를 궁에서 보낸 베테랑. 어릴 적 숙종에게 칭찬을 들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왕실의 윗어른이 초보 임금에게 가장 미더운 사람을 붙여준 셈인데 그 마음에 호의만 있었는지 대전에 제 다리 하나를 놓으려는 계산도 있었는지는 궁의 일이라 알 수 없지요. 이유가 무엇이었든 이 배치가 2사람의 39회를 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임금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임금이 무엇을 찾기 전에 그것이 손닿는 자리에 놓여 있고 임금이 밤늦도록 글을 볼 때는 등불의 심지가 미리 돋워져 있는 25회 궁녀의 솜씨였지요. 소문에 시달리고 신하들과 다투느라 진이 빠진 임금 곁에 아무 말 없이 제 할 일을 해내는 사람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실은 2사람이 마주친 것이 이 대전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연인군 시절의 영조가 아버지 숙종을 뵈러 드나들 때 문가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어린 나인들 중에 이 여인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때는 볼 수만 있었습니다.
왕자에게 임금의 지근거리에 있는 궁녀는 짧은 말조차 붙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그 왕자가 임금이 되었고 그 나이는 30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선 여인의 셈법으로 보자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노처녀였지요. 조선의 궁녀에게 임금의 승은이란 벼락 같은 것이었지만 그 벼락이 첩지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승은을 입으면 그 자리에서 상공이 되기는 합니다. 정오품 상공이라면 궁녀가 30년을 일해야 겨우 닿는 꼭대기인데 그것을 하룻밤에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승은 상공이라는 자리가 궁녀도 아니고 후궁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였어요. 후궁의 문턱은 종사품 수건구터인데 그 첩지는 따로 받아야 했고 대개는 아들을 낳아야 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처소 한 칸과 시종 드는 사람이 붙을 뿐 임금의 발길이 끊기면 그 방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세월을 보내다 늙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조 2년 11월 그 여인이 임금의 승은을 입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당시로 치면 혼기가 10년쯤 지난 나이예요. 궁에는 15 먹은 어린 나인들이 넘쳐났고 임금이 마음만 먹으면 사대부 집안에서 참하고 젊은 처녀를 간택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여인을 택했어요. 그리고 승은을 입힌 그 달에 곧바로 종이품 수기로 봉해버립니다. 주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병태라는 신하가 나서서 예전 후궁들은 옹주를 낳고도 몇 해가 지나서야 첩지를 받았는데 이번 일은 어찌 이리 급하시냐고 아릅니다. 실록은 이 대목에서 임금의 반응을 딱 한 구절로 적어두었어요. 임금이 말이 없었다. 옳은 말인 줄 알지만 물릴 생각도 없다는 임금의 침묵이었죠. 이 일이 있기 전 임금은 이미 제 나름의 명분을 밝혀둔 적이 있습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들이느니 후사를 위해 차라리 궁중에 있는 후덕한 사람을 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어요. 말인즉 그럴듯한데 뜯어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후사가 목적이라면 젊은 여자를 들이는 편이 100번 유리한데 31살 노처녀를 두고 후사를 말하니 이유는 나중에 지어붙인 것이고 임금은 이미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임금은 이 여인의 무엇에 그리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뒷날 이 여인이 낳은 딸들이 하나같이 미인이었다고 전하니 얼굴도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에 고운 얼굴이 모자랐을 리 없으니 임금의 마음을 잡아둔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하루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간언을 올립니다. 후궁 이 씨를 지나치게 총애하시니 삼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였지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임금은 그날 밤 그 여인 앞에서 언짢은 속을 털어놓았어요. 신하라는 자들이 과인이 누구를 곁에 두는지까지 가르치려 드는구나. 여느 후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하의 마음이 상하셨겠다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느냐고 편부터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신하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들으신다 하여도 신하의 처지에서는 꺼리지 않고 말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용감하게 가나는 기풍이 다시는 없어질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제 흉을 본 사람들을 제가 감싼 겁니다. 그것도 제 총애를 문제 삼은 사람들을요. 임금이 크게 감동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형을 죽였다는 소문 속에서 바른말이 죄가 되던 시절 임금이 붙든 것은 어여쁜 얼굴이 아니라
제 앞에서 제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2년 뒤 여인은 종일품 귀인이 되고 다시 2년 뒤 마침내 정일품 비인의 첩지를 받습니다. 6살에 물 나르는 아기 나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영의정과 같은 품계에 오른 거예요. 승은에서 정일품까지 4년. 조선의 후궁 가운데 이만한 속도로 오른 이는 손에 꼽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첩지를 받던 날, 궁 안팎의 공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 해는 경종의 왕비 선우 왕후의 국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온 나라가 흰옷을 입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 흰옷의 계절에 임금은 기어이 후궁의 첩지를 올렸고 실록은 그날을 서울과 지방에서 놀랍게 여겨 탄식하였다고 적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리 없지요. 온 나라의 탄식을 다 알면서 굳이 그때 첩지를 올린 것이니 사랑이 깊었다는 말로는 모자라고 임금이 온 나라를 상대로 제 마음을 우겨넣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영빈이 되었습니다. 6살에 궁 문턱을 넘은 지 30해 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천한 집 딸이 임금의 사랑을 얻어 정승의 풍계에 올랐으니 옛 이야기로 치면 이쯤에서 막이 내려야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해가 갈수록 궁 안에 근심이 되어 갔어요. 영빈은 아이를 낳고 또 낳았습니다. 넷을 내리 낳았어요. 넷 다 딸이었습니다. 그 딸들의 맞이, 화평 옹주가 태어난 것은 승은을 입은 이듬해 4월이었습니다. 이 딸을 임금이 어찌나 예뻐했는지 뒷날까지도 영조의 자식 사랑을 말할 때면 늘 이 아이가 먼저 나올 정도였어요. 그 이듬해 8월에 둘째 옹주를 낳고 다시 이태 뒤 12월에 셋째를 낳습니다. 첩지가 오른 것도 그 사이의 일이었지요. 대궐의 사정은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임금에게는 정빈 이씨가 낳은 아들 효장세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10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임금에게 남은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왕실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후계를 두고 조정이 갈라지는 나라의 일이었지요. 그러니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대궐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옹주였어요. 실록에 이런 대목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영빈이 씨가 잇따라 4명의 옹주를 낳았고 또 임신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아들을 보는 경사가 있기를 위아래가 다 같이 빌었는데 어제 또 옹주를 낳았다고요. 신하들이 임금이 실망하여 지나치게 상심할까 두려워 저마다 위로의 말을 올리자 임금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일로 침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겠는가. 다만 삼종의 혈맥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평상시와 같지 못할 뿐이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종의 혈맥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어머니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실에서 방금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습니다. 10달을 품고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문 밖에서는 온 조정이 한숨을 쉬고 임금은 마음이 평상시 같지 못하다 하고 신하들은 임금을 위로하느라 분주한데 정작 그 아이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갓 태어난 딸은 축하받지 못한 아이가 되고 그 아이를 낳은 어미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산시를 이 여인은 5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맏딸 화평과 5째 화엽 사이에 태어난 새 아이가
한 아이도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조선에서는 왕실이라도 어린 자식이 죽으면 상복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덤도 크게 쓰지 않아 실록에는 이 아이들이 이름조차 없이 그저 셋째 옹주라고만 적히게 돼요. 기록은 그 어머니가 어떠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셋을 묻는 동안에도 이 여인은 다시 아이를 베고 다시 산실에 들어갔어요. 작은 관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배가 불러오는 세월을 여러 해 보낸 겁니다. 그 세월의 끝에 정일품 비내 첩지가 내려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흰옷의 계절이었지요. 이 대목에서 저는 임금의 마음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온 나라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그때 첩지를 올린 것이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조정 전체가 수군거리는 여인에게 임금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그 첩지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임금은 풍계로 한 거지요. 그러나 그 첩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여인의 나이가 37, 38이 되어갔습니다. 그 시절 38이면 손자를 보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으니 궁 안에서는 이제 아무도 그 산실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여인 자신도요. 영조 11년 정월 20하루 창경궁 집복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이었습니다. 여인의 나이 40이었어요. 승은을 입은 지 9회, 어린 딸들을 묻어가며 5번의 산실을 지나고서야 얻은 아들이었지요.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끊어지려던 3종의 혈맥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 3종의 혈맥이란 효종과 현종과 숙종, 이 세 임금으로 이어져 내려온 핏줄을 말합니다. 영조는 그 숙종의 아들이니 3종의 피를 이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임금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피가 끊기고 왕위를 다른 핏줄에서 데려와야 하고 그 순간 영조가 임금인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리던 임금에게 제 자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명분이 바로 그 3종의 혈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임금의 저 말은 아들을 얻어 기쁘다는 뜻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이유가 이제 생겼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뒤집으면 그 어미가 낳은 것은 아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임금일 수 있는 이유를 낳은 거예요. 궁안이 온통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40에 아들을 낳은 어미에게 이보다 더한 날이 다시 있겠습니까? 딸을 낳을 때마다 죄인처럼 숨죽이던 세월이 그 울음소리 하나로 씻겨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잔인한 대목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무렵 대전에서 명이 내려옵니다. 원자를 저승전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어요. 저승전은 세자가 거처하는 동궁, 어른들 처소에서 한참 떨어진 빈 궁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세자의 규모로 길러야 한다는 것이 임금의 뜻이었지요.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어미 품이 아니라 법도 위에 눕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명을 받던 날, 영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한종록이 전하는 그녀는 신중하고 말수가 적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보를 어루만지던 손을 거두고 예를 갖추어 아기를 내어주고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살 배기가 세자로 책봉되니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책봉이었어요. 세자가 된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후궁의 아들은 원자가 되는 순간 중전의 아들로 올라가는 것이 종법이라 낳은 어미는 생모일 뿐 어머니의 자리에는 서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아들을 만나면 어미가 먼저 예를 올려야 했습니다. 신하가 임금대할 때의 그 법도로요. 훗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내 어찌 감히 저 아이를 내 아들이라 여기겠는가. 체념의 말로도 들리고 저를 지키려고 몇 번이고 되튼 말로도 들립니다. 마흔에 목숨 걸고 낳은 아들을 두고 어미가 스스로에게 그어야 했던 금이었지요. 이 여인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날과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 날은 그렇게 같은 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선. 우리가 사도세자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저승전에는 어미의 발길을 막아서는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사도세자의 결말을 아는 입장에서 그가 길러진 저승전이라는 이름이 섬뜩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저승이라는 뜻은 쌓고 잇는다라는 뜻으로 나라의 대를 이을 사람을 길러내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아기를 보낸 뒤에도 영비는 저승전을 찾았습니다. 어미로서가 아니라 윗전에 문안 올리는 격식으로 남아 얼굴을 볼 수는 있었으니까요. 한데 그 걸음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저승전에 배치된 나인들 탓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들은 경종, 그러니까 영조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도는 그 형님을 모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이 흉흉한 말을 씻어보려고 형님의 사람들을 거두어 아들 곁에 두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뜻이야 어떠했든 한종록이 전하는 저승전의 풍경은 고약했습니다. 나인들은 새 임금 내외를 윗전으로 여기지 않았고 어린 세자 앞에서 아버지 임금의 흉을 보았으며 부모와 아이 사이가 가까워질 만하면 이가 나는 말을 흘렸다고 해요. 어느 날 저승전을 다녀온 영빈이 처소 나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세자께서 나를 보고 웃으시더냐? 예, 마마.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그래, 되었다. 그거면 되었다. 아이가 저를 보고 웃었는지조차 남의 입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미. 게다가 제 발길이 잦으면 그 웃음마저 나인들 입방아에 오를 판이었습니다. 어미가 다녀간 날 아이의 귀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곳, 발걸음이 곧 아이의 짐이 드는 곳이 저승전이었어요. 영빈의 발길은 그렇게 끊겼습니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미 노릇을 하려면 어미 노릇을 참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손을 떠나 나인들 손에서 자랐어도 세자는 총명한 아이였어요. 두어 살에 글자를 알아보고 서너 살에 글을 읽어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핍과 강박의 군주였던 영조는 아들에게서 제 열등감을 씻어줄 완벽한 세자를 바랐고 아이가 기대에 차면 한없이 자랑하다가 못 미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아버지 앞에서 말을 잃어갔어요. 대답이 늦어지면 꾸중이 떨어지고 꾸중이 떨어질수록 입이 무거워지는 악순환이었지요. 그 소식들은 돌고 돌아 어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세자께서 오늘 또 꾸중을 들으셨다더라. 하루 종일 말이 없으셨다더라. 들을 수는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 영비는 대전의 임금을 계속 모셔야 했습니다. 아들을 울린 그 노기를 바로 곁에서 받아내면서요. 세자가 10살이 되던 해에 혼례를 올리는데 신부는 동갑내기 10살 홍씨 집안의 딸, 뒷날 한종록을 쓰는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이 며느리의 80평생 이야기는
채널의 다른 영상, 해경궁 홍씨 편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훗날 해경궁은 시어머니를 두고 사람됨이 신중하고 언행이 침착한 분이었다고 적었어요. 낳은 아들을 아들이라 못 부르는 어미와 어린 나이에 궁의 법도에 갇힌 며느리였으니 두 여인은 닮은 처지로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부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앞으로 조마조마한 세월을 함께 견디게 됩니다. 세자는 자라면서 무예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이 크고 힘이 좋아 15에 이미 어른 못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바란 것은 칼 잘 쓰는 세자가 아니라 글 읽는 세자였어요. 아들이 잘하는 것과 아비가 바라는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긋남이 벌어져 가던 무렵인 영조 24년, 이 집에 초상이 먼저 납니다. 맏딸 화평옹주가 22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잘못된 거예요. 부고가 든 날 영빈의 손에는 바느질감이 들려 있었다고 해두지요. 나인이 문 밖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늘쥔 손이 먼저 멈추었습니다. 20해 전 어린 딸 셋을 묻은 그 손으로 이제 다 키워 시집 보낸 맏딸의 상을 치르게 된 겁니다. 화평옹주는 임금이 자식들 가운데 가장 아낀 딸이자 아버지와 동생 사이가 험악해질 때마다 가운데서 말을 골라 전하던 이 집안의 숨구멍이었습니다. 임금은 딸의 죽음 앞에서 신하들이 말릴 만큼 무너졌다고 실록이 전해요. 그 곁에 그 아이를 낳은 어미가 있었지만 후궁의 눈물은 실록에 오를 대상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말을 골라 전해줄 사람이 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 임금이 결단을 내립니다. 대리청정이라 하여 임금은 뒤로 물러앉고 세자가 앞에 나서서 정사를 차결하게 한 것이죠. 숨구멍이 사라진 집에서 15 아들이 아버지 앞에 홀로 세워진 겁니다. 얼핏 들으면 아들을 믿고 나라를 맡기는 아름다운 그림 같지요? 그런데 실상은 지옥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자 세자는 매일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차결하면 왜 그리했느냐 꼬중이 오고 여쭈면 그만한 일도 혼자 못하느냐 꼬중이 오는 이래도 저래도 빠져나갈 길 없는 나날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세자에게 마음의 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뵈러 갈 때가 되면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이고 화병이었죠. 뒷날 세자가 장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울화가 있어 미칠 듯이 답답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영빈이 보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임금의 노기를 눈으로 보고 처서로 돌아오면 아들이 앓는다는 소식을 귀로 듣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안을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세자께서는 침수는 편히 드시느냐? 고부 사이에 오간 것이 안두가 아니라 병세였던 시절입니다. 그 살얼음의 세월이 새해쯤 흘렀을 때 유난히 모진 해가 하나 옵니다. 그 봄에 세자빈 홍씨가 낳은 첫 손자 세살배기 의소세손이 세상을 떠났어요. 영빈에게는 처음 안아본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세자빈이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온 궁이 마음 졸이며 기다린 둘째 원손, 뒷날의 정조였지요. 그리고 겨울 문턱에서 이번에는 영빈의 5째 딸 화엽 옹주가 홍역을 앓다가 20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미를 닮아 곱기로 이름났던 딸인데 시집간 지 몇 해 만에 그리 되었어요. 손자를 묻고 손자를 얻고 딸을 묻은 것이 다 한 해의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50을 넘긴 나이에
5번째 상복을 입었고 7을 낳아 이제 곁에 남은 자식이 세자와 막내 화와농주 둘뿐이었지요. 할머니는 이 손자 이산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도 총명하기가 남달라 늙음하게 임금이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으려 했어요. 아들에게 실망할수록 임금의 눈은 손자에게로 갔고 궁한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얻은 셈이지만 그 빛이 비출수록 그늘도 짙어졌습니다. 임금의 사랑이 손자에게로 옮겨갈수록 아들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좁아진 자리에서 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조 33년은 이 집안의 유난히 모진해였습니다. 봄에는 중전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없는 중전으로 살며 세자를 제 아들로 거두어 감싸주던 그 울타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영빈의 귀에 차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세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병은 그 무렵 옷을 입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어요. 의대증이라고 합니다. 옷 한 벌을 입으려면 수십 벌을 찢고 태워야 겨우 한 벌을 걸치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지요. 시중 들던 환관 김한채가 그 사나운 증세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영빈에게 전한 사람이 며느리였어요. 한중록에 이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영빈은 넋을 잃었고 이 일을 임금께 아뢰어 무슨 방부라도 얻어야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소매자락을 붙듭니다. 어머니, 아니되옵니다. 전하께서 아시면 세자께서 어찌 드실지 모릅니다. 그럼 저 병을 이대로 두고 보자는 것이냐? 사람이 상했다지 않느냐? 병이신 겁니다. 아버님 앞에만 서면 도지는 병이신 겁니다. 앓으시면 그 병이 죄가 됩니다. 어미는 그 자리에 도로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임금이 알면 꾸중과 벌이 내릴 것이고 꾸중이 내리면 병이 깊어질 것이고 병이 깊어지면 더 큰 일이 날 것이었습니다. 고하는 길도 덮는 길도 다 벼랑인데 어미는 일단 덮는 쪽에 앉은 겁니다. 죽은 환관의 집에는 남몰래 쌀과 무명이 건너갔습니다. 상한 나인들의 뒤도 그렇게 거두었지요. 아들이 낸 상처를 어미가 뒤에서 기우며 버티는 세월이 그렇게 몇 해를 갔습니다. 그 사이 대궐에는 새 중전이 들어왔습니다. 정성왕후를 보낸 지 2해 만에 66 임금이 15살 처녀를 계비로 맞은 것이지요. 영빈이 낳은 막내딸보다도 20해 넘게 어린 중전이었어요. 훗날 세손의 앞길 앞에 서게 되는 정순왕후인데 그 이야기도 거침없는 한국사 채널에 나라를 망가뜨린 여자 임금 정순왕후 편으로 올라와 있으니 한번 들어보셔요. 그 무렵의 임금도 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전을 잃고 아들은 병들고 조정은 여전히 시끄러운 나날이었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임금이 기별도 없이 영빈의 처소에 들어 아무 말도 않고 한참을 앉았다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위로할 말이 남아있지 않은 2 늙은 사람이 그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있던 밤이었지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는 그런 밤도 말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덮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자는 우물에 몸을 던지려 한 적도 있었고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조 37년 정월, 어미가 평생 지우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세자에게는 아끼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빙해라고 불린 여인인데
세자와의 사이에 어린 아들, 딸까지 둔 사람이었어요. 그 빙해가 세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의대증이 도진 날이었지요. 제일 아끼던 사람이 제일 사나운 증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영빈의 처소에 닿았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웃으셨다던 저승전의 그 아기가, 저를 보고 웃던 그 아이가 사람을 해치는 손이 되기까지 어미는 번번이 한 발밖에 서 있었습니다. 병이 이제 아끼는 사람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난 밤이었죠. 그런 시절에도 아들은 어미의 생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몸소 가마를 보내고 잔치상을 차렸어요. 법도로 치면 후궁의 생일에 세자가 이리 나설 일이 아니었으니 분에 넘치는 효도였지요. 잔치상을 받은 어머니가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상을 차릴수록 어미는 그 상 너머의 병을 보았습니다. 효심과 광증이 한 몸에 사는 아들이라 오늘 절을 올린 손이 내일 무슨 일을 낼지 알 수 없었어요. 잔치상 앞에서 어미는 끝내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덮어온 어미의 손이 이제 마지막 선택 앞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조 38년 5월, 나경원이라는 자가 세자의 비행을 조목조목 적은 글을 임금에게 올립니다. 세자가 사람을 여러 죽였다는 것, 몰래 평양을 다녀왔다는 것. 임금이 진노하여 나경원은 목이 달아났지만 글에 적힌 말들은 임금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부자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윤 5월 열 하룻밤 세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한중록이 전하는 그 밤입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계신 처소로 가겠다며 칼을 들고 나섰어요. 병든 마음속에서 무엇이 끌어올랐는지 아버지를 없애야 저가 산다는 데까지 생각이 닿은 것이지요. 그 걸음은 도중에 돌아섰지만 말은 밤사이 담을 넘었습니다. 이튿날 그 말이 어미의 처소에 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5년 전을 떠올려 주십시오. 환관이 죽었을 때 이 어미는 임금께 가려다 며느리의 손에 붙들려 도로 앉았습니다. 그때 덮을 수 있었던 것은 상한 사람이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쌀과 무명으로라도 뒤를 거둘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칼이 향한 곳은 임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새어나가 영무가 되면 세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자빈도, 11살 새손도, 3종의 혈맥 전부가 한꺼번에 쓸려나갈 일이었어요. 덮으면 다 죽는 자리까지 일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밤을 저와 같이 좀 지켜봐 주시지요. 그날 밤 영빈은 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등불도 켜지 않은 방에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서는 문을 열고 마당에 나와 섰어요. 새손이 잠들어 있을 처소 쪽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아들을 고하면 아들이 죽고 입을 다물면 모두가 죽습니다. 저울에 올릴 수 없는 것들을 밤새 저울에 올리고 내리다가 날이 밝자 어미는 일어섰습니다. 윤 5월 열 사흘 아침 어미가 임금께로 나아갑니다. 6살에 궁 문턱을 넘던 그 발이, 아들의 처소 앞에서 돌아서던 그 발이 이제 평생 가장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임금의 처소가 보이는 문 앞에서 그 걸음이 한 번 멈춥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걸어 그 길 끝에서 어미는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 바라건대 성상을 보호하시고 새손을 보존하시라고. 그리고 실록에 남은 그대로 이렇게 청했습니다. 대처분을 하소서.
앞에서 들려드린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죽여주소서. 260년 전의 말로는 대처분을 하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미가 아들을 죽여달라 한 거예요. 임금은 그 길로 세자를 휘룡전 앞들로 불러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정성왕후의 신주를 모신 곳, 세자를 감싸주던 그 어머니의 혼전 앞이었지요. 임금은 칼을 내던지며 자결을 명했고, 세자는 이마를 땅에 찌으며 살려달라 빌었으며, 11살 새손이 뛰어들어와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뒤주가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세자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뚜껑이 닫히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영빈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지만 그녀가 그 마당에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들이 뒤주에 갇히는 동안 어미는 제처소에 앉아 건너오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무더운 뉴노월이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마당의 뒤주에서는 물을 달라는 소리가 새어나오다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어미는 그 여드레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을까요? 갈 수 있는 발이 있는데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어미가 받은 잔혹하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드레째 되던 날 뒤주가 열립니다. 28레를 산 아들이 그 안에 웅크린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죽은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죽이고 나서야 슬퍼한다는 이름이었지요. 우리가 부르는 사도세자라는 이름이 그렇게 그 여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어미는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와 지아비를 잃은 아내가 서로를 어찌 보았을지요. 한중록은 그날 시어머니가 한 말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이 하도 모질어서 그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돋지 않으리라는 저를 향해 내리친 말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해 80이 된 나이에 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임금과도 마주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미는 평생 임금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을 합니다. 어찌 저로 하여금 어미로서 차마 못할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임금이 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어쩌겠는가. 40년을 함께 산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원망할 힘조차 꺾인 채 묻고 한 사람은 대답할 낯이 없어 돌아앉는 그런 자리였지요. 그 뒤로 영빈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만은 거르지 않았어요. 새손의 밥상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손이 무엇을 먹었는지, 반찬은 무엇이 올랐는지 물어서 챙겼다고 한중록은 전합니다. 아들에게 못다한 어미 노릇을 그 아들의 아들에게 쏟은 겁니다. 고변하던 날밤 어둠 속에서 바라보던 그 처소의 아이가 이제 이 여인이 세상에 붙어있는 마지막 이유였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한탄을 했다고 전합니다. 새손인들, 이 할미의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목숨을 바꿔 지킨 아이들에게조차 저는 아비를 고한 할미로 남으리라는 것. 사랑은 쏟을 수 있으되 가품도 이해도 바랄 수 없는 자리가 이 어미가 끝까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만 저도 이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구르게 됩니다. 이 어미가 겪을 일이 아직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 하나 남은 이유마저 서류에서 지워지는 날이 옵니다. 아들을 보내고 2해가 되어가던 봄, 임금이 처분을 내립니다. 세손을 죽은 사도세자가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큰아들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킨 것이지요. 세손이 죄인의 아들로 왕위에 오를 수는 없으니 서류상의 아버지를 바꿔단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미의 자리에서 보면 이 처분은 다른 뜻이 듭니다. 그날 아침에 걸음으로 지킨 손자가 이제 종법으로는 제 핏줄이 아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지킨 아이인데 그 아이와 저를 잇던 줄마저 종이 한 장으로 끊긴 거예요. 아니, 끊긴 것이 줄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손이 효장의 아들이 되는 순간 사도세자는 아들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죽은 아들의 자리마저 족보에서 지워지고 제사를 모실 사람조차 사라진 셈이었지요. 이 처분을 들은 영빈이 큰 충격을 받고 식음을 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법도를 지키며 산 사람이 밥상을 물렸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남긴 마지막 항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의 3년상이 끝나요. 상이 끝난다는 것은 산 사람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상복을 벗고 아침을 먹고 어제까지 하던 일을 다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어미는 돌아갈 일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상이 끝나는 날까지만 버티겠다고 작정한 사람처럼 영빈은 탈상 바로 이튿날 아침에 숨을 거둡니다. 69이었습니다. 6살에 넘은 국문턱이었는데 나가는 길은 63해만이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등에 종기가 나도 약 한 첩 쓰지 않고 말없이 죽음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습니다. 아들 따라가는 길을 어미가 제 발로 걸어간 셈입니다. 부음을 들은 임금이 붓을 들었습니다. 71살 임금이 밤을 새워 죽은 여인의 일생을 적었어요. 조선 500년의 전례가 없던 그 묘지문. 학생들이 오가는 연세대학교 땅 밑에서 200년 뒤에 나온 그 백자입니다. 이야기 첫머리에 숫자 하나만 보여드리고 아껴두었지요. 이제 임금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39년을 해로하였는데 지금 하나의 꿈이 되고 말았구나. 5달만 더 살았더라면 칠순이 되었을 것을. 스문을 입던 31살부터 69까지 임금은 그 세월을 부부의 세월로 헤아려 백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발이 나는 날, 그 자리에 13살 세손이 있었습니다. 종법으로는 이미 남남이 된 아이였지만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여 할머니의 영전에서 소리내어 울게 한 것이지요. 종이가 끄는 것을 눈물이 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영전에서 울던 그 아이가 훗날 누구를 사랑했는지는 옷소매 붉은 끝동의 그 여인 이야기로 이미 업로드하여 들려드린 바 있고 그 아이가 임금이 되어 아버지의 한을 어떻게 갚아 나갔는지는 언젠가 따로 한 자리 마련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임금은 죽은 여인에게 의열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의로울 의에 매울 열. 그날 아침에 고변이 종묘사직을 지킨 의로운 일이었다고 나라가 도장을 찍어준 이름입니다. 사당도 그 이름을 따라 의열궁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뒷날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세손이 임금 정조가 되고 할머니의 제사도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즉위하고 여러 해 지난 어느 날 사당의 이름을 바꿔요. 의열궁에서 선의궁으로요.
아버지를 구변한 일이 의롭다고 새긴 그 두 글자를 아들이 차마 부를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 뒤 대한제국은 시호마저 소유라는 새 이름으로 갈았습니다. 의열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나라가 의롭다 새겨준 이름을 자손들이 차례로 지운 겁니다. 그 고변이 의로운 일이었는지 잔인한 일이었는지 260년이 지난 지금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워진 이름 대신 남은 것이 있지요. 연세대학교 교정. 학생들이 오늘도 웃으며 지나는 그 예배당 자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그 위를 오갑니다. 6살에 궁으로 걸어 들어가 끝내 아들 곁으로 걸어간 한 여인이 200년을 누워있던 자리인 줄은 아무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오늘 이 놀랍도록 슬픈 이야기에 대해 역사의 기록과 각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이 씨의 입궁과 승은, 승금 연대, 자녀들의 출생과 죽음, 이모년의 고변과 탈상 이튿날의 죽음, 그리고 영조가 직접 지은 묘지문까지 이야기의 굵은 줄기는 영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그리고 서울흥 2장 때 실물로 확인된 어제 묘지에 근거합니다. 경계가 흐린 대목을 짚어두겠습니다. 고변 때 세자가 해친 사람이 100여 명이라는 수치는 실록에 실린 영빈의 고변과 한중록의 내용으로 그녀가 그리 아래였다는 기록이지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인원 왕후가 정보의 다리를 놓으려고 이 시를 대전에 배치했다는 것과 고변 전에 임금과 영빈 사이에 교감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학계의 해석이지 기록이 아닙니다. 등에 종기가 나도 치류를 물리쳤다는 대목은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연인군 시절의 영조가 어린 나인을 눈여겨보았다는 장면은 저희의 각색이고요. 아울러 공식 기록인 hen자는 영빈이 이모년의 일 앞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적었고 한중록은 통곡과 한탄을 전하는데 본문의 감정선은 한중록을 따랐음을 밝혀둡니다. 이모년 그날의 승정원 일기는 훗날 정조의 요청으로 물에 씻어 지워져 그날의 공식 기록이 유난히 성긴 사정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대사들, 며느리가 소매자락을 붙들던 만류의 말이며 세자께서 웃으시더냐 묻던 말, 침수를 여쭙던 고부의 문답, 그리고 죽은 환관의 집에 쌀과 무명을 보냈다는 대목과 결정의 밤 장면은 기록의 취지 위에 저희가 지어붙인 살입니다. 이야기의 호흡을 위해 장면들을 눈앞에 보듯 단정해 그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행간의 각색임을 밝혀두며 세손인들 어찌 알겠느냐던 한탄은 한중록이 전하는 취지를 육성으로 옮긴 것이며 숙종의 칭찬과 간언을 감싼 말, 대처분을 청한 말과 풀도 나지 않으리라던 탄식은 기록이 전하는 그대로임을 함께 밝힙니다. 참고한 자료는 영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영조가 지은 어제 영빈이 씨 묘지와 표의록, 그리고 영빈이 씨의 생애를 다룬 학계의 연구들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빈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울었습니다. 왕실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영빈의 삶에 기억에 남으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 경희궁으로 걸어가던 어머니의 걸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들을 버린 모진 모정의 걸음이었을까요? 아들의 이름과 남은 핏줄을 지킨 결단의 걸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고 혹 부모의 자리에서 차마 못할 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사연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춰진 역사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저희 거침없는 한국사의 발걸음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짧고 간단한 댓글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